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섭입니다.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론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정립된 이론이 아니다. 또는 더 나은 가설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유력하게 우리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 가설이다 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이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질서정연한 것, 법칙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원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질서로부터 벗어난 일탈, 법칙에 따르지 않는 변이 또는 변화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철학은 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영원한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 본질을 찾아보자고 하는 생각이 에센셜리즘, 즉 본질주의입니다. 우리 철학은 그 본질주의의 선상에 있었다는 거지요. 고대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랬고 중세에는 그 자리를 인격 신이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그 신에 대신해서 인간의 이성이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우리의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철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종의 기원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진화론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기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유기체 집단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유래를 했고 이 종이 분화해서 지금과 같은 생명의 다양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가 유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자연선택이라고 한다. 질서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는 그 변화의 결과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자연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어간 생명체들의 변화무쌍한 삶의 과정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명체들이 유전을 통해서 생존 경쟁에 유리한 형질을 보존하고 이를 자연선택이라 부른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즉 생명체들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변화를 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가 조금 이 진화론에 대해서 변화를 가하는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즉 생명체들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진화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생명체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복제를 해가는 것이다 라고 주어를 바꿉니다. 즉 생명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유전자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해서 생명체라는 기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생명체들은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저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생존과 그 유전자의 후대로의 전달을 위해서 유전자가 고안해낸 로봇에 불과합니다. 어느 순간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 유전자를 운반하고 있다가 이 유전자를 후대로 전달하는 서바이벌 머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생명체들은 매우 이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유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쥐를 감염시키고 이 기생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서 쥐가 스스로 고양이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당연히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겠죠. 그렇게 해서 고양이의 내부로 들어간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이 기생충은 고양이의 대장에서 번식을 하다가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풀숲에서 있다가 다시 쥐를 감염시켜서 다시 고양이로 들어가는 이러한 생리를 보입니다. 즉, 이 유전자라는 것은 이 톡소플라즈마 곤디의 그 기생충과 같은 비슷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체들을 어 로 하여금 자기의 번식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게끔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간 약 한 달 정도 이 감기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가 많이 나아가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자신의 복제분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숙주인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기침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유전자가 우리 생명체에 가하는 작용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류들의 생리를 관찰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미를 저기 새끼를 가진 어미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 천적이 나타나면 굉장히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독수리가 날면 또는 매가 날면 닭은 막 들판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 천적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잡혀먹힐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병아리들이 놀라서 모두들 저 낯가리 속으로 숨어 버립니다. 즉 닭은 자기를 스스로 이런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병아리들을 살리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죽을 위험성은 높아지지만 자기의 유전자를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병아리들을 여러 명 살릴 수 있으면 자기의 유전자를 유지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닭의 유전자가 닭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 전환 과시 행동이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농가에서 살았는데 농가마다 이제 소를 키우게 되죠. 소는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어려서부터 소는 태어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뭐 젖을 내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몸의 모든 부위를 그 고기로 내줍니다. 가죽은 나중에 가방이 되지요. 그리고 꼬리, 뭐 무릎, 혀, 머리, 등심, 안심 모든 부분을 인간에게 내주는 매우 불쌍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 소가 만약에 야생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아마 백전백패할 겁니다. 사자를 만나면 천전천패할 정도로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과연 소는 왜 이렇게 약하게 진화했을까? 이렇게 불쌍하게 일생을 살도록 진화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호랑이의 두수를 보면 약 4천 마리, 사자는 3만 마리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는 5억 마리에서 10억 마리 사이 정도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유전자 입장에서 어떤 동물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이 불쌍하기 그지없고 약하기 짝이 없는 소가 어쩌면 가장 성공적으로 진화한 개체 종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행위, 그다음에 그 일생 모든 것들이 다 유전자가 벌이는 일이다. 유전자가 조종하는 바이다. 라는 것이 이기적 유전자론의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유전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37억 년 전 또는 138억 년 전 어느 날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빅뱅입니다. 이 빅뱅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빅뱅 이후에 이 우리의 우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버글버글 끓고 있는 이런 어떤 수프와 같은 걸쭉한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시 수프라고 부릅니다. 이 원시 수프 상태로 쭉 시간이 흐르다가 약 99억 년쯤 흐른 어느 날 그 원시 수프에서 우연히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탄생을 합니다. 이 새로 탄생한 이 물질은 약간 독특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자기와 똑같은 복제분을 만들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것을 자기 복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원시 수프에서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복제자가 하나가 탄생이 되었는데 뭐 우연의 결과죠. 이 자기 복제자는 자기와 똑같은 것들을 복제하라는 명치상 명령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기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사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복사를 하다가 이제 잘못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4.60이어야 하는데요. 이제 원본이 뭐 좀 번져서 토너가 번져서 54.80으로 잘못 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에 오류가 가끔 생기고 변이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변이는 자기를 복제하는 이런 성격에 맞지 않아서 도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변이 중에서 자기를 더 잘 복제하는 놈이 나오면 이놈은 살아남고 기존의 것들을 오히려 능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화라는 것이죠. 자, 자기 복제자가 자기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 성향을 보이는데 그러는 그 복제 과정 중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형질이 드러나는 변이가 있으면 그 변이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복제의 오류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진화가 누적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생명의 다양성이 생겨났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물질에서 분리되어 나왔고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온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관련되는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작위적인 변이가 모여서 진화를 만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DNA가 복제될 때 약 1억 번에 한 번 정도 실수 또는 변이가 발생한다. 그 결과 한 아이의 DNA 전체에는 부모의 DNA와 다른 염기쌍이 보통 65개 정도가 있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돌연변이 염기쌍 수가 많아지고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서로 매우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염기쌍 수가 최소한 6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여러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 분기되어 나왔다. 어떻게 이러한 기가 막힌 생명체들이 우연에 의해서 나왔을까 의문시되고 아무래도 이것은 신의 조화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백만 년에 몇 센치씩 아주 조금씩 변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누적된다면 그 기간이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변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 이 지인은 과연 이기적일까? 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의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과연 이기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처드 도킨스는 이 책 제목 때문에 약간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전자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복제하려는 이런 성향 때문에 드러나는 나중에 진화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동하는 이런 유전자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의인화해서 "유전자가 이기적이다."라고 했다. 유전자 자체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복제하기에 유리한 방식으로 생명체들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생명체의 어떤 복지나 생명체의 어떤 그 장수나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복제만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이라고 사후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뜻으로 이기적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테라스에 그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과의 경우에는 새끼를 낳거나 잉태를 했을 때 다른 수컷이 찾아오면 그 어미는 자기의 그 새끼를 일부러 유산시키거나 이미 탄생한 새끼는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하다가 자꾸 이제 잡아먹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중에 한 마리를 이제 구출을 해서 집에서 지금 기르고 있고요. 그게 인제 끼끼라는 이름의 저희 중간에 있는 우리 고양이입니다. 자, 새로 찾아오는 수컷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내 유전자를 뒤로 이렇게 남기고 유전시키려면 지금에 있는 다른 수컷의 새끼는 빨리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어미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차피 잡혀먹힐 새끼라면 차라리 내가 잡아먹고 영양을 취해서 새로운 새끼를 가지고 거기에 절반의 내 유전자를 실어서 후대로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 새로운 수컷 고양이는 기존의 새끼들을 잡아먹거나 또는 어미가 자기의 친자식들을 잡아먹고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잉태하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양이가 매우 비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유전자들은 결국은 다 예전에 이미 멸종을 했고 이 비정하게 행동하는 고양이 유전자만 남아서 지금과 같은 고양이의 생리를 보이고 있다. 고양이의 어떤 생명 이런 것에는 유전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매우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달팽이를 가지고 놀다 보면 달팽이 껍데기가 금방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조금만 좀 단단히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달팽이의 생존 방식이 유리했을 텐데 왜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달팽이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그런 자원들을 껍질을 단단한 데 쓰지 않고 차라리 여러 가지 많은 알을 만드는 쪽으로 쓰는 것이 유전자를 더 많이 복제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딱딱한 껍데기를 만드는 이런 달팽이는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 그러한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파되는 데는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달팽이는 그런 유전자는 이미 멸종했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지상의 달팽이들은 모두 자기의 유전자를 더 많이 뒤로 넘기기 위해서 껍질을 딱딱하게 하는 대신에 알을 많이 낳는 쪽으로 진화해 갔다. 달팽이 유전자는 달팽이의 수명 따위는 달팽이의 껍질의 경도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매우 이기적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속설에 이게 아마 미국에서 있는 속설인 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친할머니보다 용돈을 더 많이 주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그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낳아서 그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손주가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 보면 그중에서 확실하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을 굵은 선으로 그어 보면 요 그림과 같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는 아들, 딸을 낳으면 그건 확실히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나왔으니까 자기의 자식인 거 확실한데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100% 1000%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유전자가 끼어들 가능성도 있고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확실하게 굵은 선으로 이어지는 선이 외할머니, 딸 그리고 손주로 이어지는 그 선뿐입니다. 따라서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의 입장이 그 친손주일 친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쪼끔이라도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용돈을 주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손주가 귀여워서 뭐 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유전자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그렇게 그 친근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근연도라고 합니다. relatedness. 혈연 관계에 있는 두 개체 사이에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계산에서 그 확률이 높은 쪽으로 더 많이 끌린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근연도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그 촌수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완벽하게 일치는 하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촌수가 가까울수록 더 끌리는 것 그것은 역시 유전자의 조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 동생이 태어나면 위의 아기는 어느 순간 젖을 떼고 동생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젖을 떼지 않으려고 막 그 젖은 더 달라고 칭얼거리는 경우가 많고 한데 어느 순간 젖을 양보하게 되는데 그 시기도 유전자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자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보다는 그 곁을 떠나서 이웃을 하고 새로 태어난 어린 동생이 자유롭게 크도록 하는 것이 자기와 유전자가 같은 근연도가 2분의 1인 동생을 살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젖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동생이 양보하고 자기는 이유식을 하는 것이 자기의 유전자를 후대로 남길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이다. 그것이 드는 순간 자 이유식을 해도 자기도 살아남을 수 있고 동생도 젖을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이 형은 동생에게 젖을 양보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유전자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문화도 역시 지금과 같은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와 같은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문화의 전파 또는 그 유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밈 이론입니다. 지인과 이제 유사한 스펠링을 가진 밈이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인간의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밈학입니다. 자, 문화의 전달 단위인 밈도 역시 문화에 있어서는 유전자와 똑같다. 그래서 사상, 종교, 이념, 관습 이런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유전자의 자기 복제와 똑같은 형태로 후대로 이어지고 있다. 진이 자신의 유전적 적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듯이 밈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을 그 전달하는 머신인 동시에 밈을 전달하는 머신이기도 하다. 인간은 문화를 만드는 존재인 동시에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 밈도 또한 매우 이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어떤 요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어떤 곡조 어떤 아주 짧은 어떤 뭐 음악적인 어떤 화성 또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 어떤 솔깃한 어떤 문구 뭐 의복을 만드는 방식 토기를 굽는 어떤 아이디어 종교 뭐 아치 이를 만드는 어떤 공법 이런 것들이 문화적 요소로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제 유리한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확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을 종교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은 막 받아들여서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악인은 불지옥으로 들어간다. 불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종교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인이 자기의 복제를 더 잘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이가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진화를 이루고 있듯이 우리 문화에 있어서도 이 유전자에 해당되는 밈이라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 밈이 더 잘 복제되는 것들이 주위로 퍼져가는 방식에 의해서 유전이 되어 가고 있다. 진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1859 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 종교에서는 그 진화론을 막 조롱했습니다. 당신들 그럼 원숭이의 자손들인가요?"라고 이제 조롱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론에 의해서 오히려 진화론이 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문화에는 종교가 있다. 종교가 그렇게 보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종교 역시 진화의 산물이다. 물질과 마음이 다르다는 어떤 이원론 이런 것의 심리적 부산물이 종교고 일종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다. 유전자처럼 진정한 자기 복제자처럼 행동하는 문화적 모방의 단위가 있어서 이를 밈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을 더 잘 만드는 밈이 그렇지 못한 미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의 복합체로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오히려 진화론이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역전이 벌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기적 유전자 이론만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인간 세계의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문화의 특징들을 다루는 학문이 만들어졌고 이를 밈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체들이 자기의 유전자의 확산과 유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내맡기는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있듯이 우리는 또한 이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어떤 이념 이런 그 밈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밈도 역시 매우 이기적이고 우리는 그 이기적인 밈의 전달 수단으로서 그리고 생존 기계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화의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내가 만약 어떤 A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진화의 어떤 A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이 A와 같은 전략이 퍼져나갈 겁니다. 다른 개체들도 나와 똑같은 방식을 취하게 되겠죠. 왜냐? 이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러면 주변에 전부들 저와 같은 유사한 전략을 취하는 개체들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나는 지금 A와 같은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도 A라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 이 A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내 사본들이 주변에 많이 만들어졌을 때 이 A라는 전략이 아니고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라고 하면 이 A라는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Evolutionary Stable Strategy, ESS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의 사본과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그 전략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ESS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죠. 매파는 공격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고 비둘기파는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매파의 전략과 비둘기파의 전략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보면 몇 가지 이제 그런 전략의 어떤 세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처음에는 서로 협력적으로 대하다가 적이 매파적으로 전면전을 걸어오면 그때 철저하게 응징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좋답니다. 가장 진화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 전략을 취할 때조차 이와 같은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했던 그 협력의 진화 내용과 똑같습니다. 즉 그때를 상기해 보면
먼저 배반하지 말고 협력해라. 그런데 상대가 배반을 해 오는 경우에는 용서하지 말고 응징하라. 그러다가 다시 상대가 협력으로 돌아서면 뒤끝없이 다시 협력해라. 고 하는 전략이 있었고 그것이 tit for tat이라고 했습니다. 이 tit for tat 전략이 여러 가지 다른 그 전략보다도 훨씬 유리한 점수를 획득을 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 그 주변에서도 자기의 전략을 모방하는 전략들이 마구 생겨나는 환경에서도 tit for tat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때 아마 1000번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1 위를 차지했다는 그 결과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tit for tat처럼 주변이 전부 다 협력적으로 또는 자기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더라도 여전히 tit for tat으로 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그것이 진화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을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적으로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진화론 그 이기적 유전자론에서도 이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처드 도킨스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종교 또는 우리의 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임에 의해서 미임이 자기 스스로를 복제해 나가기에 유리한 형질이 확산되는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임의 복합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에 독실하신 분들은 좀 거부감을 특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나는 완벽한 신의 완전 무결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는 믿음에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물질의 복제 오류 때문에 우연하게 태어난 잡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개체는 집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역시 우리는 또 불편해집니다. 자, 나는 그러면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체에 불과한 건가? 라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 이적 유전자론에서는 게다가 우리는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 개체다. 우리가 집단의 통제를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그 내부적으로는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 존재다. 그러면 과연 나의 존재는 나의 이런 자긍심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 문명,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의 책략에 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는 나의 개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산물들 또는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이렇게 기껍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직접적인 원인에 머물지 말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면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원인에 머물지 말고 근본 원인에서 생각해 보자. 어떤 개체가 나타내는 어떤 이런 현상, 그 이면에 있는 그 유전자의 그 차원에까지 내려가 보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리처드 도킨스는 매우 그 근저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안을 대할 때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런 능력을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티포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화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써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협력하게 만들므로써 상대방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자, 전략을 취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확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티포텟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이 그 양심적인 전략을 우선하고 그와 같은 양심적인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와 같은 이런 상호작용이 사회에 퍼지도록 하고, 그리고 미래도 역시 지금 이상으로 지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으로써 발전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티포테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어떤 행동 사유를 해 가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또한 갖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전자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고 행동하는 것은 개체다 하는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어두운 숲속길을 가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대부분 그게 그냥 바람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차라리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이 어쩌면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악을 가정하고 도망친 개체 유전자는,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용감했던 유전자는 오래전에 이미 전부 다 멸종되었겠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유전자들이 살아남아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는 위험이 닥치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 이건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몸을 던져서 장갑차를 갈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적어도 유전자나 미미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어쩌면 이기적 유전자가 내리는 명령에 반역을 할 수 있고 저항할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적절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아름답게 꿈꾸는 존재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간추린 내용,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독서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생각들을 제 발제를 대신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구체적인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